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 노계성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유튜브 74편 올려치기를 조심하라. 그리고 예상 밖의 항소심 법정 구속, 항소심에서 형량이 올라가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재판을 조금 받아보시거나 이제 재판에 관련된 소문을 들은 분들은 올려치기라는 단어를 들으셨을지 모르겠어요. 형량이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 자, 1심에서 선고된 형량보다 2심에서의 선고 형량이 더 올라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어느 누가 형량이 더 올라가는 경우를 바라는 사람이 있겠어요. 하지만 재판이라는 것이 형량이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집행유예로 석방이 된다든지 무죄로 뒤집히는 경우, 다 그런 좋은 결과만 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상하지 못했던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잘 부각되거나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자, 어떤 경우에 항소심에서 형량이 올라가는 것인지, 올려치기 그런 나쁜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오는 그런 어떤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한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형량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검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검사가 항소를 했다는 얘기죠. 만약에 검사가 항소를 하지 않으면, 저희 피고인분만 항소를 했다면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의해서 1심에서 나온 형량보다 더 높은 결과가 내려지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식명령으로 이렇게 기소가 된 부분도 벌금형보다 더 높은 징역형이 선고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형종의 변경은 없는 거예요. 물론 이 벌금 부분이 좀 약하다라고 만약에 정식재판 청구를 했을 경우에는 벌금이 늘어나는 경우는 있습니다. 최근에 법이 개정돼서 벌금이 올라가는 경우로 정식재판에서 변경되는 경우는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올려치기 같은 경우는 주로 형량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형량이 올라가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검사가 항소를 했다는 전제입니다. 제가 최근에 제가 알고 있는 올려치기가 된 결과물, 그런 사례를 설명드릴게요. 음주운전의 경우였어요.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벌금이 선고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에 2심에서는 이제 1심에서 벌금형으로 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했죠. 세 번째 음주운전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연히 검사가 항소를 했고, 항소를 한 과정에서 항소심이 한 1년 넘게 잡히지 않았죠. 자, 1심 재판 끝나고 불구속 상태에서 한 1년 정도 밖에서 자유롭게 생각을 하면 어떤 이런 위기감이라든지 상황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항소심 재판이 조금 이렇게 늦게 잡히면 아무래도 긴장감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항소심에서 검사가 항소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각을 구하는 입장으로 재판을 받으셨다가, 최근에 윤창호법 위헌 판결 결정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좀 강화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음주운전을 하신 분이 벌금형에서 집행유예가 아닌 법정 구속이 된 사안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어떤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지, 올려치기가 되는 경우를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케이스는 합의를 하고 사기 혐의에서 모두 합의를 하고 피해금을 피해자분께 다 반환을 한 상태였습니다. 1심 재판에서. 그런데 집행유예가 안 나온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상하다, 사기 혐의에 있어서 피해가 다 회복됐는데도 집행유예가 안 나왔으니 당연히 항소를 하죠. 근데 이 과정에서 검찰도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에서 당연히 합의가 다 됐고, 심지어는 추가 합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또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저도 이제 전에 들은 얘기인데, 이런 경우는 과연 어떤 경우에 이런 예상치 못한 올려치기의 결과가 나오는지, 변호사 선임이 조금 잘못된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심 결과 좋지 못한 결과가 나왔으면 당연히 2심에서 자기가 기대했던 형량보다 조금 잘못된 결과가 나온 경우 2심에서는 결과를 좀 더 잘 만들어 보려고 2심 재판부의 판사와 조금 친분이 있다든지 잘 아는 사람이라고 소문을 듣고 그런 분을 찾아서 선임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것만 가지고 재판 결과가 어떤 좌지우지되거나 그런 사법 시스템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 판사분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변호사 선임 자체를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더더욱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방 같은 경우 판사분들이 주기적으로 2년, 3년마다 돌아다니지 않고 한 구역에 굉장히 장기간 계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대쪽 같은 판결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오래 계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하고 조금 뭐 안면이 있다든지 예전에 뭐 재판을 같이 하셨다든지 어떤 이런 부분으로 변호사 친분 관계를 오해인하고 오히려 친분 관계가 없거나 친분 관계가 오히려 불이익하게 작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만 보고 그 변호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재판 준비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고려 없이 이 변호사를 적절하지 않게 선임을 한다면 이것이 오히려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결과가 조금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사건을 분석하고 유리한 양형 사정, 특히 항소심에서는 사정 변경 사유, 1심 판결과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1심에서 주장하지 못한 부분이 어떤 측면에서 주장을 못했고 새로운 주장 내지 기존 주장 내용을 좀 더 보강하는 경우라면 어떤 근거를 들어서 설득시킬 수 있는 것인지 주장과 입증이 정확하게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이 막연하게 이 감형만을 원한다면 당연히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변호사분들이 항소심 사건에 대해서 다시 사건을 좀 더 잘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저한테 찾아오는 의뢰인분들은 대부분 1심 결과가 좋지 않고 2심 재판에서 조금 상황을 좋게 만들어 보려는 그런 상황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또 한 가지는 항소심에서 대등재판부가 걸린 경우는 조금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등재판부는 판사가 3명이 있는데 이 판사의 3명의 지위가 모두 대등하다는 거예요. 보통의 합의부 재판부 같은 경우는 재판장이 있고 우배석, 좌배석이 있습니다. 우배석은 나주심, 오른쪽이에요. 판사님, 재판장님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청석에서 봤을 때는 왼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서 오른쪽은 재판장님을 기준으로 우배석이에요. 이게 나주심이고 왼쪽에 있는 다주심, 가장 연차가 낮은 다주심이 좌배석인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님을 중심으로 그 다음 연차가 우배석, 그 다음 연차가 좌배석인데 이런 경우라면 단독재판부 같은 경우는 뭐 재판장님 혼자서 결정을 하지만 합의부 재판부 같은 경우는 판결 선고 2주 전쯤에 보통 이 세 분이 판결 결과나 어떤 형량에 대해서 내부 합의를 합니다. 이 내부 합의를 함에 있어서 재판장님과 주심 판사의 이견이 좀 불일치하는 경우는 아무래도 재판장님이 경험이 많다 보니 재판장님의 의견에 따라가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제가 제 주변 재판장님 또 판사님한테 좀 여쭤보면 변론 재개가 되거나 선고일이 연기되는 경우는 주심 판사님하고 재판장님하고 좀 이견이 불일치하거나 좀 내부적으로 추가적인 검토의 필요성이 있을 때 선고일이 연기되거나 조금 이런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그리고 제가 아는 제 친구 판사님 같은 경우도 주심 판사인 자기의 양심에 반해서 재판장님의 의견에 따라서만은 쓸 수 없지 않느냐 어떤 이런 의견도 있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재판장님과 주심 판사님과 합의를 함에 있어서 연차가 더 높고 경험이 많은 재판장님이 아무래도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일반적인 합의부 재판부에서는. 그런데 문제는 항소심 대등재판부 달라요. 항소심 대등재판부는 3명 모두 부장판사 정도로 경험이 많으시고 나름대로의 어떤 판단 기준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세 분들이 합의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단독재판부처럼 운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세 분 합의가 아예 일치가 안 돼서 이 부분 때문에 서로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다라고 오히려 말씀 주신 대등재판부의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재판이 너무 사건이 많기 때문에 이 대등재판부가 실질적으로는 단독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사건이 운영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해요. 물론 실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재판부마다 다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려는 부분은 항소심 대등재판부 같은 경우는 세 분이서 합의하는 부분이 물론 있겠지만 주심 판사님이 주된 결정권을 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결국 그 재판장님이 형량이 어떤 분은 좀 세고 물론 양형기준표가 있긴 하지만 사실 그 재판장님이 조금 형량이 센 사람이라는 소문이 납니다. 판사님이 2년에 한 번, 서울 같은 경우 3번 이렇게 재판을 바뀌는 과정 속에서 물론 재판이 바뀌지 않고 지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오랫동안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판사님이 형량이 좀 세다는 소문이 나요. 그 소문은 어디가 제일 정확하냐면
구치소 내부에서 가장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어제, 저번 주, 한 달 내부로 다 이렇게 선고를 받았던 사람들 결과가 쌓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판사님이 형량이 굉장히 세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거의 대부분 기각되더라. 아니면 형량이 올라가더라. 아니면 집행유예 거의 없더라. 이런 식의 어떤 구치소 내부의 소문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도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항소심의 경우 형량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검사가 항소하는 경우, 그리고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세 번째 전과의 경우, 예전에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집행유예로 봐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윤창호법 개정 이후에, 위헌방정정 이후에 이 도로교통법이 좀 개정되고 하다 보니 세 번째 음주운전의 경우도 형량이 굉장히 세져서 법정 구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조금 잘못 선임하거나 좀 준비가 부실한 경우, 그리고 주장 입증 부분이 좀 맞지 않는 부분, 그 항소심에서 감형이 될 수 있으려면 사정 변경 사유를 만들어서 새롭게 증거를 제출하거나 새로운 법리적인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막연하게 감형을 시켜달라는 부분은 먹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항소심 대등재판부 부분도 조심하셔야 되고, 그 재판부가 과연 어떤 형량, 그런 수준을 갖고 있는지 수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실제로 그 판사님 선고를 하실 때 가끔씩 선고를 제가 한번 방청을 해봐요. 선고 방청을 해보면 그 사건이 쭉 나오고, 그러면은 쭉 얘기 들어보면 저도 내부적으로 제 머릿속에서 어떤 정도의 형량이 있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10년차 변호사고 많은 사건을 경험해 보다 보니. 근데 그 기준보다 낮은 사람도 있고 높은 사람도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 재판장님이 어떤 그런 양형에 대한 어떤 그런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는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대로 사건을 검토해 주길 원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제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